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직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던 효소 강의가 있으니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하자. 이 물질대사의 정의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물질대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는 무엇이다? 촉매작용을 하더라. 근데 왜 물질대사를 하는데 촉매가 꼭 필요하냐? 효소가 왜 꼭 필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체온 범위, 그러니까 40도 이하에서도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물질대사는 효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제 촉매, 즉 효소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반응이 일어나기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자.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교과서 2-38에서는 분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반응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으면 이거는 분해 반응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분해 반응이든 합성 반응이든 어떻게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투입돼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바로 이 에너지, 이만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자?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자.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줄인다. 효소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위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반응이 빨라지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그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잖아요.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곧 반응 속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 이거는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른 곧 반응 속도의 증가로 나타나더라.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분해 반응이 아니라 합성 반응일 때는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고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이것이라고 할 때 합성 반응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뛴다. 그런데 촉매가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 이거는 고1 때도 살았으니까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무엇이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화 에너지다. 그래서 반응물부터 이제 에너지가 이제 피크 컷을 찍을 때까지 이 크기가 곧 활성화 에너지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속도를 높여서 가볼게요. 효소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용어들, 이 교과서에 설명에는 요 기질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기질을 결합하는 효소의 특성 부류, 활성 부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효소는 기질과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한다. 그리고 이게 결합해야지만이 생성물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제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림 2-39의 그 과정이 자세하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거를 이 그림을 간단하게 수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 일단 기직은 substrate라고 해서 S라고 표현할 수 있고, 효소는 엔자임이니까 E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물은 프로덕트라고 해서 P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간단하게 E 플러스 S는 이제 ES 복합체, ES 컴플렉스 이룬 다음에 이제 효소와 생성물 프로덕트로 분리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이 얘기가 있습니다.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해서 작용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하자.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즉, 효소는 효소 활성 부위가 있는데 활성 부위에 들어가는 기질하고만 복합체를 이루어서 이제 생성물을 만들어낸다. 생성물을 만든다. 근데 활성 부위에 들어맞지 않은 녀석이라면은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생성물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질 특이성 같은 경우는 효소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또 효소 이외의 기질 특이성이 나타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바로 수송체와 수송분자. 그 다음에 항원항체 반응. 그 다음에 수용체와 신호분자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기질 특이성이 나타날 수가 있죠. 효소와 기질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 즉 활성 부위에 기질이 어떻게 꼭 들어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효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자, 이걸 볼 건데 일단 효소는 주성분은 당연히 단백질입니다. 당연히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효소는 그 단백질 성분으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이제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단백질이 아닌 다른 물질이 결합해서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주요소라고 하자. 그리고 비단백질 부분을 보조인자라고 하자.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하자. 주요소의 보조인자 결합해서 완전히 기능화되는 것을 전요소라고 하자. 이거는 용어상의 용어를 이렇게 쓰자는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림 2-41처럼 주요소가 있고 보조원자가 있으면 얘네가 결합해야지만이 비로소 뭐가 완성되더라? 효소의 활성 부위가 완성이 되더라. 즉 여기 교과서 하단에 보시면은 그림 하단에 보시면은 보조인자는 주요소에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활성 부위의 구조를 기질과 결합하기 적합한 형태를 만든다. 즉 보조인자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활성 부위가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보조인자에는 철, 이온, 마그네슘 이온 같은 금속 이온이 있는 반면에 비타민 Bion과 같은 유기화합물로 된 주요소가 있더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조효소라고 하는 거는 주요소에 비해 작고 열에 강하며 조요소 하나가 여러 가지 주요소의 작용에 관여한다. 즉 조요소 하나가 딱 하나의 효소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효소들에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생투를 하면서 주로 많이 볼 조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코엔자임 A라고 하는 녀석을 많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NADH라는 녀석과 NADPH라고 하는 녀석도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그리고 보조인자로 사용되는 이러한 이온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철이온인데 바로 뭐에 결합하느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서 들어있는 이 철도 일종의 보조인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그래프가 이제 그림 2-42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전에 봤었죠. 바로 촉진확산에서 봤습니다. 그때 그래프는 이 가로축이 이제 농도 차이였죠.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였고, 세로축이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이동 속도, 물질의 이동 속도였어요. 거기서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확산 속도, 즉 물질의 이동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플랫하게 되더라. 이유가 무엇이냐? 촉진확산은 수송체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수송체가 기질을 운반하는 양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효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의 반응 속도는 이제 기질의 농도에 비해서 빨라진다라고 돼 있죠.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기질의 농도를 일반적으로 S라고 해요. 반응 속도, 아까 반응 속도를 무엇이라고 했죠?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이라고 했죠.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생성물이 많이 나오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응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뚜렷하게 이렇게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더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러냐? 기질의 농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여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해진다. 촉진학산에서 수송체 얘기랑 똑같죠. 그쵸? 즉 효소 하나가 이제 시간당 반응할 수 있는 기질의 양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기질 농도, 일정 기질 농도 이상으로 기질 농도가 증가를 하여도 반응 속도가 이렇게 평평하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효소의 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내가 효소를 더 첨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질과 반응할 수 있는 효소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더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꾼이 많아졌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효소의 양을 적은 효소의 농도를 적게 해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한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이것은 이제 효소량이 줄어들었을 때. 왜 그런가요? 효소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 효소 집단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효소량을 줄여버린다면 그만큼 이제 효소가 많을 때보다는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2-43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거는 봤던 저 기억이 있죠. 자, 이 그래프, 두 가지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효소는 종류마다 최적 온도와 최적 pH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최적 온도와 최적 pH 값을 갖는다. 자,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단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열과 pH 따라 매우 쉽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체 구조가 변하면은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촉매 기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도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최적 온도 이하에서는 당연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활성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고 최적 온도 이상이 되면은 단백질은 바로 열에 인한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단백질 입체 구조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기능을 못하니까 반응 속도가 쭉 떨어지는 거고요. pH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최적 pH 값을 이렇게 왔다 갔다 벗어나면은 단백질은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자신의 최적의 그 값 이상과 이하에서는 제대로 활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변성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조직 또는 기관의 pH 값에 맞춰서 최적 pH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적 온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나와 있었지 서식 환경에 따라서 최적 온도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효소의 저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해제라는 거, 말뜻 그대로 저해제는 그냥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원래 이제 다양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생리활성 물질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대부분 다 저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효소에 국한되어서 바로 효소의 저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효소와 결합해서 효소의 촉매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을 저해제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이 효소의 저해제는 크게 두 종류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이 경쟁적이냐 비경쟁적이냐 이 말은 누구랑 경쟁을 하느냐 안 하냐 바로 기질과의 경쟁 여부를 가지고서 이제 붙여놓은 용어예요. 기질과 경쟁하면서 효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경쟁적 저해제. 기질이랑 굳이 경쟁을 안 하는데도
이제 효소의 활성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비경쟁적 저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경쟁적 저해제부터 볼게요. 경쟁적 저해제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죠. 경쟁적 저해제는 입체 구조가 기질과 유사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의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해서 효소의 작용을 저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경쟁적 저해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둘 다 어디에 붙을 수 있냐면 효소 활성 부위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경쟁적 저해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얘네는 서로 입체 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니까 효소 활성 부위에도 둘 다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 기질은 이제 생성물로 전환되는 녀석이고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와 결합하여도 생성물로 전환되지 않는 녀석이죠. 생성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질에 생성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효소 활성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자, 효소 입장에서는 뭐 얘가 뭐 뇌가 있습니까? 뭐 생각을 합니까? 그냥 자기의 구조랑 맞으면은 딱 결합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기질이면은 걔가 생성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저해제랑 붙어버리면은 그냥 이제 갖고 있다가 버려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효소 입장에서는 얘랑도 결합할 수 있고 얘랑도 결합할 수가 있으니까, 즉 서로 효소 입장에서 보면은 무작위적으로 기질 아니면 경쟁적 저해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가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 결합함으로써 이제 기질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게 바로 경쟁적 저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쟁적 저해제의 기능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있는 그 그래프를 다시 보는 거예요. 가로축을 기질의 농도 S, 세로축을 반응속도 V라고 하자. 반응속도는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다. 즉, 효소가 기질에 많이 결합할수록 그만큼 반응속도는 커지게 된다. 요거는 이해가 가시죠? 일단 저해제가 없을 때의 반응속도 그래프를 이거라고 해보자. 자, 저해제 없을 때예요. 물론 효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면은. 자, 경쟁적 저해제를 투여를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빨간색 그래프를 따르더라입니다. 자, 경쟁적 저해제가 투여가 되면은 반응 속도가 감소합니다.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 왜? 효소가 경쟁적 저해제가 붙어버리면 생성물이 안 나오잖아요. 반응 속도는 뭐라고?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라고. 효소가 경쟁적 저해제랑 붙어버리면은 그만큼 반응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 속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곧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 기질 농도가 증가할수록 경쟁적 저해제의 저해 효과는 감소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줄어든다. 자, 왜 줄어드느냐?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가 자기랑 붙었을 때, 효소가 저해제랑 붙었을 때, 이제 붙었을 때 반응도가 감소하는 형태로 이제 저해 효과를 나타내요. 기질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경쟁적 저해제의 양보다 기질의 농도가 훨씬 더 높아져 버리면은 효소 입장에서 봤을 땐 저해제보다 기질에 붙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즉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효소 입장에서는 저해제보다 기질과 더 잘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해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나중 가서는 이제 뭐 저해제가 들어와도 기질 농도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아져 버리면 뭐 저해제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비경쟁적 저해제 가겠습니다.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활성 분위가 아닌 다른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형함으로써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 자, 여기서 포커스는, 자,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한다. 즉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게 첫 번째 포커스고요. 두 번째,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형한다라는 게 두 번째 포커스입니다.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하다 보니까 이제 기질과 경쟁하지 않는 거고요.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이제 기질과 효소가 못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성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이 활성 부위가 아니라 이렇게 아예 다른 부분에 딱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활성 부위의 구조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럼 기질과 효소가 못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비경쟁적 저해제라는 것이죠. 자, 이 비경쟁적 저해제를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아까 58페이지에서 효소량이 왜 지워졌냐? 효소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 파란색 그래프를 그린다 했었죠? 이거랑 똑같아요. 왜? 비경쟁적 저해제가 효소랑 결합하면 효소의 활성 부위가 바뀌어버려서 기질과 못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효소는 저해제가 결합되어 있는 한 못 쓰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에 결합함으로써 그 효소를 못 쓰게 만든다. 즉 효소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즉 비경쟁적 저해제가 결합된 이 효소는 이제 더 이상 효소로서의 쓸모가 없어요. 저해제가 붙어있는 한. 그래서 얘에 대한 그래프는 자 기질의 농도가 S고요. 이제 세로축이 이제 V. 반응 속도. 자 이게 저해제가 없을 때라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즉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바로 58페이지 효소량이 감소됐던 이 그래프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해제의 작용을 봤는데 근데 저해제가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효소의 기능을 저해시킨다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효소의 활성도를 저해시킬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 뭐가 약물로, 즉 병원 체질을 막기 위해서 약물로 사용되는 것들도 대부분 저해제를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나 항생제 계열에서요. 자, 교과서 보시면 어떤 저해제는 물질 대소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자 이렇게 효소를 이제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생성물의 양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 그럼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성물을 잘 안 만들게 하려면 이 생성물 자체가 효소의 저해제가 돼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성 피드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성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자신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시킴으로써 음성 피드백의 효과를 통해서 이제 자동스럽게 생성물의 농도가 조절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유용한 저해제인 거죠. 우리 몸에서 이제 일반적인 대사산물이 저해제로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입니다. 또한 약물로 사용되는 거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항생제죠.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약품 항생제지 않습니까? 즉 세균한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효소들을 저해시킴으로써 걔네들을 못 쓰게 만들므로써 세균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항생제. 항생제의 대부분이 이런 효소 저해제, 세균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효소 저해제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효소의 종류와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파트는 그냥 교과서에 제가 설명을 해봤자 이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냥 읽어보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제가 딱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효소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은 이것을 이제 총 6가지 형태로 6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이제 효소의 종류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